자, 김영랑의 검은고 보겠습니다. 현대시 6번째고요. 김영랑 하면 우리가 이제 기억나는 게 모란이 피기까지는이라는 시가 기억이 날 텐데, 그 시를 가르칠 때 강조하는 게 뭐냐면, 김영랑이라는 시인은 그 당시에 공산주의 문학, 사회주의 문학에 반발하면서 시 자체의 아름다움을 중시하면서 순수시, 그래서 현실적인 것을 좀 배제하고 시를 이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좀 강조를 하죠. 근데 사실 또 김영랑의 시들 중에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시들도 좀 있습니다. 지금 이 검은고 같은 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아마 배우셨을 텐데 도글차고 이런 시들도 현실을 좀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꼭 모든 시를 그렇게 해석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좀 안 될 것 같고 자, 요 김영랑의 검은고 요 시도 현실 그러니까 김영랑이 살았던 1930년대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시를 보셔야 됩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검은 벽의 기대 선체로 해가 20번 바뀌었는디 내 길이는 영영 울지를 못한다. 제목을 항상 보라 그랬는데 제목이 검은고죠. 그러니까 검은고라는 제목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읽었을 때 내 길이는 영영 울지를 못한다의 길이는 아마도 검은고가 연주되지 못한다의 의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검은고를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기대어서 두나 보죠. 예. 근데 검은 벽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부정적 현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부정적 현실이니까 일제강점기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20년이 지난 거죠. 해가 20번이 바뀌었다는 것은 20년이 흘렀음에도 내 기린이 울지를 못한다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래 기린은 상상 속의 동물이에요. 뭐 봉황이라든가 뭐 청룡, 백호 이런 것처럼 기린도 상상 속의 동물인데 우리 동물원에 가서 보는 개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제 검은고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영영 울지를 못한다에서는 안타까움. 그 가슴을 퉁 흔들고 간 노인의 손. 이 노인이 누구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고, 뭐 어떻게 이걸 파악을 해야 될지 이런 힌트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예전에 이 기린을 울게 했던 사람이겠죠. 과거에 내 기린을 검은고를 연주했던 이를 가리키는 말일 것이고요. 당연히 긍정적 대상이겠죠. 이 사람은 지금 검은고가 우는 것을 원하는데 그때는 노인이 그것을 울려주었기 때문에 긍정적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대상일 테니까 그리움의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어느 끝없는 향연에 높이 앉아 쓰려니 그러니까 이제 그 노인이 지금은 어느 높은 경지에 올라갔겠지 뭐 이런 건데 맥락상 그냥 분위기상 봤을 때 약간 신선 요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높은 향연에 올랐으려니 그러니까 신선이 되어 올라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맥락이죠. 땅 위에 그래서 땅 위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노인은 이미 올라간 거야. 우하등선이라고 하죠. 이렇게 신선이 돼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땅 위에 남은 외로운 기린이야. 벌써 잊혀졌을까 두렵구나. 요거 서리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잊어졌을까 두렵다 이거지. 잊혀지지 않았을까?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았을까? 이것도 사실은 서리가 아니죠. 왜냐면 서리가 되려면 당연히 잊혀졌지가 돼야 서리법이죠. 에휴, 그게 아직도 안 잊혀졌겠어? 뭐 이렇게 나와야 서리죠. 얘는 서리법은 아니라는 거. 바깥은 거친들 이리때만 몰려다니고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떼들 쏘다니요. 이리떼 잔나비떼는 다 부정적인 대상입니다. 거친들은 이제 부정적 상황이고 사람인 것처럼 꾸민 잔나비. 뭐 잔나비는 이 잔나비 때는 원래 좀 부정적이에요. 원래 그 밤에 무덤에서 원숭이들이 울어대는 뭐 이런 소리가 약간 섬뜩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잔나비 때 울음소리라든가 잔나비 때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부정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또 생각을 하자면 일본 새끼들을 우리가 이제 원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지 않을까. 근데 아마 그런 의미는 아닐 거고 그냥 잔나비 때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여기선 부정적인 대상이고 내 길이는 맘들 곳 몸들 곳 없어지다. 부정적 현실 일제의 억압으로 인해 고통받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 아주 굳게 닫고 벽에 기대 선체. 자, 부정적 현실을 등지고 그러니까 떠나 있는 거죠. 문을 굳게 닫아 걸고니까 밖에 나가지 않고 부정적 현실을 외면하고 부정적 현실을 등지고 있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그
뭐였지? 도글차고에서도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인동차라는 시에도 나오고요. 뭐냐면 이 김영랑 지금 이게 벌써 세 번째인데 김영랑 시에 보면 현실을 좀 이렇게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실이랑 싸워서 이길 자신은 없어. 예, 이기진 못해. 그래서 현실을 떠나서 눈 꾹 감고 이 겨울이 지나가기를 꿋꿋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죠. 이것도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문을 굳게 닫고 부정적 현실을 등지고 그거를 이제 초극 의지라고 하죠. 이게 견뎌내는 의지를 말해요. 부정적 현실을 견뎌내는 의지.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막 나가 싸우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부정적 현실을 견뎌내는 의지를 초극 의지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서 초극 의지를 잘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학교에서는 그냥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가 또 한 번 바뀌고는 이 밤도 부정적 현실이죠. 내 길이는 맘 놓고 울지 못한다. 그래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요거를 이 A와 B를 변형된 수미상관으로 보기도 합니다. 변형된 수미상관. 그러니까 좀 이게 완전히 똑같진 않죠. 여기랑 여기가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벽에 기대 섰고 해가 바뀌었고 기린이 못 울고 기린이 못 울고 그죠?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좀 이제 페어를 이루고 있어요. 짝을 이루고 있어요. 아, 나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극혐인데 짝을 이루고 있어요라고 말하면 되는데 페어를 이루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거 진짜 너무 싫은데. 네. 내가 이거 왜 싫어하냐면 짝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 한 글자죠. 근데 굳이 이걸 영어를 쓸 이유가 없는데 영어를 쓰는 거죠. 약간 그 요즘 연예인들이 많이 쓰는 attitude라는 단어. 지금 약간 욕 나오려고 하는데 다 패버리고 싶어요. 왜 attitude라고 하는 거야? 태도라고 하면 되지. 두 글자면 되는 걸, 두 글자로 하면 되는 걸 굳이 네 글자로 늘려서까지 영어를 쓰는 이유가 뭘까? 허세지. 뭐, 아무튼, 우리말을 사랑합시다. 자, 어쨌든 변형된 수미상관으로 볼 수 있고, 수미상관의 기능은 사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운율형성, 그죠? 운율형성 의미 강조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부정적 현실의 안타까움, 이런 걸 드러내고 있는 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귤동리 일박인데 이게 이제 마을 이름이에요. 귤동리가 마을 이름이고 거기서 일박을 했다는 겁니다. 하룻밤을 잤어. 그래서 귤동리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내가 생각한 거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자 나부터 한번 볼게요. 아흐레 9일이죠. 9일 강진장 지나 강진은 도시 이름이고요. 도시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마을 시겠죠? 몰라. 아무튼 그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강진장 지나 그 강진에서 열리는 장이 서는 거죠. 그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장이 5일장, 3일장 이렇게 이제 서죠. 3일마다 한 번씩 장이 선다. 5일마다 한 번씩 장이 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강진장, 아흐레 강진장이죠. 거기를 지나서 장검 같은 도안만, 이건 이제 만 이름이죠. 만 뭔지 아시죠? 이렇게 그 바다가 이렇게 육지를 파고 들어온 그거를 만이라고 하죠. 도안만 걸어갈 때 겨울바람은 차고 부정적 현실. 그러니까 보통 겨울바람, 차가운 뭐 이런 거 나오면 부정적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옷깃을 세운 마음은 더욱 춥다. 황건누른 의적 천만이 진을 친 듯. 자, 이거 황건적의 난 이야기하는 거죠. 바다 갈 때의 두런거림은 끝이 없고. 근데 이 황건적은 사실 보조관념이고 원관념은 바다 갈 때예요. 그러니까 바다 갈 때, 갈 때가 좀 이렇게 누런색이잖아요. 바다 갈 때가 이제 갈대밭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 니네 지금 내가 안 보이죠? 이렇게라고 아무리 해봐야 안 보이겠죠. 흔들리고 있는 거죠. 흔들리고 있는데 소리도 막 쏴 이렇게 나면서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바다 갈 때 두런거림은 끝이 없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규법이죠. 뭐뭐 한 듯. 후두둑 바다오리들이 날아가는 하늘에서 그날의 창검 부딪는 소리가 들린다. 청각적 이미지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부터 청각적 이미지고 두런거림. 그리고 여러분 이거 의인법이에요. 두런거림은 끝이 없고 이거 의인법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바다 갈 때의 소리와 바다오리들이 날아가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황건적의 난을 떠올리고 그 황건적의 난,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황건적의 난, 그날의 창건 부딪는 소리,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적폐의 땅, 풍찬 노숙의 길을. 이 풍찬 노숙, 뭐 적폐는 워낙 유명한 단어고, 풍찬 노숙은 바람을 먹고 이슬을 맞으며 잠을 잠.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노숙한다는 얘기예요. 바람을 맞으면서 길거리에 노숙한다. 사실 길거리에서 노숙한다는 말 자체도 틀렸죠. 그냥 노숙 자체가 길거리에서 잔다는 거니까. 네. 아무튼 길거리에서 잔다. 이런 거를 여러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국어를 잘할 수 있어요. 예? 지금 이런 거 노숙, 길에서 노숙한다는 잘못된 말이야. 그 사실 그렇게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잘못된 말이야라는 걸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국어를 잘합니다. 국어는 되게 쪼잔해야 돼요. 여러분, 국어는 되게 쪼잔하게 따져야 됩니다. 예. 그냥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고 뜻만 통하면 되지 이 짓거리 하면은 국어 못해요. 예. 아무튼 그래서 노숙의 길을 그 역시 이제 이 그가 누구냐면 다산 정약용인데 이건 뒤에 가면 나와요. 뒤에 가면 이제 여기 정약용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요 보기를 보면 나와 있어요. 정약용을 등장시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강진 요것도 있구나. 강진이 정약용이 유배간 곳이에요. 정약용이 유배간 곳이 이제 강진이고 그래서 그 수호제기 여러분 배우신 분들 있을 텐데 그 수호제기 쓴 곳이 강진이죠. 아무튼 그래서 어디 갔냐? 그 역시 맨발로 살찌 끼며 걸어왔을까?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냐면 정약용이 중농주의 학자였죠. 실학자였는데 중농주의 학자였고 그래서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많이 시를 썼고요. 그러면서 탐관오리들 비판하고 사회현실의 좀 통념 뭐 이런 것들을 비판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 천주학을 했던 사람이고 천주교도였죠. 그 천주교도였던 것 때문에 사실은 정약용이 굉장히 이제 정조의 신임을 받는 신하였는데도 천주교도였던 것이 이제 너무나 큰 약점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격할 거리가 너무 좋았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유배도 가고 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정조가 좀 배려를 해줘가지고 유배도 자기 고향 쪽으로 좀 편하게 가게 해주기도 했죠. 근데 아무튼 여기서는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황건적에 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정약용으로 넘어왔잖아. 이건 뭐냐면 저항입니다. 부조리한 현실, 그 부당한 지배층에 대한 저항, 비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 그게 지금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황건적 얘기하다가 다산 정약용으로 넘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 역시 맨발로 살찌 끼며 걸어왔을까. 그래서 정약용으로 이렇게 시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쓰러져가는 국군, 해소 기침을 쿨럭이며 바라본 산천에 찍힌 소금빛깔의 허름한 불빛, 부릅뜬 눈 촉은 목피.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소금빛깔의 허름한 불빛이라는 건 여러분 허름한 불빛은 제가 뭐라 그랬죠? 허름한 불빛, 가난함이라 그랬죠. 이 소금빛깔의 허름한 불빛, 그러니까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자면 밤에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떤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허름한 불빛들이 이렇게 초라한 불빛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몇몇 집들에서만. 그것도 막 불이 엄청 많이 켜져 있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런 느낌이 아니라 몇몇 집들에서만 이렇게 허름한 불빛을 켜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불도 못 켜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힘겨운 삶을 의미하는 거고 또 부릅뜬 눈 이건 이제 뭐냐면 백성들의 아주 악에 받쳐 있는 거죠. 못 살겠다 이거죠. 부릅뜬 눈 촉은 목피 이거는 이제 풀뿌리 촉은이라는 게 풀뿌리 목피는 나무 껍데기입니다.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먹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다 백성들의 힘겨운 삶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약용의 눈에 비친 이거예요. 정약용의 눈에 비친 백성들의 힘겨운 삶이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소기침을 굴러기며 바라보는 산천에는 이런 힘겨운 백성들의 삶이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여기서는 이제 내 얘기예요. 어느덧 귤동 삼거리 주막에 이르면 얼굴 탄 주모는 생굴 안주에 막걸리를 내오고 그래 한 잔 들게나 다산. 이건 지금 이제 내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정약용에게 하는 말인데 말을 건네는 방식이고 청자 설정이다. 혼자 중얼거리다. 봐봐. 혼자 중얼거린 거죠. 그러니까 이걸 대화의 형식이라고 말하면 사실 안 되죠. 그죠? 대화의 형식이 아니라 이건 말을 건네는 방식이에요. 말을 건네는 방식은 원래 혼잣말이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부르거나 그냥 너라고 하거나 일방적으로 불러도 말을 건네는 방식 청사 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대화의 형식은 아니지만 대화의 형식이 되려면 둘이 나와서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건 아니지만 말을 건네는 방식 청자 설정이 사용되었다.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거죠. 혼자 중얼거리다 문득 바라본 벽 위에 빛바랜 지명수배자 전단 하나. 자, 제가 지금 포갑적 정권에 저항하는 양심적 지식인이라고 써놨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하면 운동권이에요. 운동권. 예전에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대학생들 중에는 이런 운동권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제가 친구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저도 그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2000년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00학번인데 98년 제가 알기로는 98년인가? 96년인가? 그 연대 사태라는 게 있습니다. 연대 사태라고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연대에서 어마어마한 그 시위가 있었고 그것을 무자비하게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죠? 뭐라 그러지 그거? 이렇게 시위를 진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거기서 뭐 많이 다치고 했다. 뭐 그 이후로 이런 그 학생 운동, 그러니까 시위, 대학생들의 데모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줄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게 저도 사실 잘은 모릅니다. 잘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게 90년대,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대학생들의 데모가 심했던 건 알고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죠. 사실 거짓말이야. 난 국민학교 나왔으니까. 국민학교 때 우리 동네가 미알이었는데 거기를 걸어가다 보면 그 매캐한 그 최루탄 냄새가 막 날 때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데모하니까 그거 이제 그 진압한다고 그거 최루탄 터뜨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도심에서만 데모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서울 곳곳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대학생들이 데모를 했고요. 그랬고 그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운동권이라고 부르고 사실 이제 다음 주가 총선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2024년 4월인데 다음 주 수요일이 총선입니다. 이번 총선의 어떤 화두 중에 하나가 운동권 정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동권. 그러니까 80년대에 그 학생 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정치계로 입문을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정치에 관심이 많고 이랬으니까 학생 운동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또 이제 뭐 이렇게 학생 회장을 했거나 그래서 거기서 좀 이렇게 이름을 날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그런 분들은 이제 정치계 입문을 해가지고 좀 이제 진보 계열 쪽에 국회의원이 되거나 뭐 이런 분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민주당에 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과 관련한 비리나 이런 게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이 학생 운동을 할 때는 이게 정의로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정권에 저항을 하면서까지 그 학생 운동을 한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의 학생들은 데모하지 않습니다. 시위하지 않아요. 왜? 관심도 없고 일단 좀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뭔가에 저항하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서워한다기보다 좀 귀찮아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제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피해를 주면 발딱발딱 일어서긴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있더라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조차 그냥 타협하고 뭉개고 그냥 아니면 도피하고 피해버리고 이런 성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은. 근데 이제 아무튼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죠. 이게 옳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뭐 아무튼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아닌가? 나쁜 건가? 모르겠어.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는 좀 안타까워요. 내 관점에서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권들이 있었고 그들은 정의를 위해서 분명히 뭔가를 했는데 그들 역시 나이를 먹고 그들 역시 기득권이 되자 그 권리를 이용해 가지고 부조리한 일들을 저질렀다는 거죠.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분명히 젊을 때에는 어떤 정의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양심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들일 텐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진영에서 이들을 공격하죠. 예. 니네 운동권 새끼들 말이야. 다 부패했다. 타락했다. 니네 젊을 때 우리 그렇게 막 부패했다고 공격하더니 니들 똑같은 새끼들이네. 다 잘라버려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많이들 좀 이번에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분들이 좀 갈렸어요. 그 당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뭐 거긴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들이 있죠. 뭐 이재명 대표와 어쩌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예, 운동권이에요. 그래서 그런 운동권 분들이 이렇게 지명수배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총학생 회장이다. 예를 들어 나는 본 적이 있어요. 우리 학교의 총학생 회장이 잡혀갔습니다. 그 총학생 회장들은 그 당시에는 이제 다 총학생 회장들은 운동권이었어요. 마지막 남은 운동권들이죠. 어떻게 보면 나는 거의 끝물이었으니까. 그분들은 학교를 벗어나면 잡혀가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 있는데 경찰이 얘를 잡아가려고 하면 그 운동권 애들이 와가지고 이걸 몸으로 막아. 네, 못 잡아가게. 그래서 이제 학교 안에 거의 이제 살았단 말이야. 학교 안에서 집에 못 가고. 근데 그날 그 누나였는데 그 총학생회장 누나의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어머님 배웅한다고 버스 정류장에 내려갔다가 거기 잡혀가지고 끌려갔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명수배가 돼 있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명수배 전단 여기에는 그런 포갑적 정권에 저항하는 양심적 지식인 바로 이제 소위 운동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전단이 붙어 있는 것이죠. 가까이 보면 낯익은 얼굴이 몇 있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 더듬어가는데 누군가 거기 맨 나중에 덧붙여 적은 뜨거운 인적 사항 하나. 정다산.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그 포갑적 정권에 저항하는 양심적 지식인들 중에 한 명이 정약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다는 겁니다. 이들과 정약용이 같은 선상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다산의 인적 사항을 누군가가 거기에 적어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정약용과 양심적 지식인을 동일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갑적인 정권에 저항하는 잘못된 권력에 저항하는 현실에 저항하는 그런 모습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뜨거운 인적사항 하나. 이게 그냥 여러분 인적사항이라고만 하면 시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 인적사항 하나를 얘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보고 있는데 뜨겁게 느껴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시각의 촉각화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다산 1762년 경기 광주산. 깡마른 얼굴, 날카로운 눈빛, 뭐 외양묘사, 전직 암행어사 목민관, 김인시, 애절량 등의 애민을 빙자한 유언비어 날포로 민심을 흉흉케 한 자생적 공산주의자 및 천주학 수괴. 이건 지금 여러분 잘 보시면 공산주의자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조선시대 때의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현대의 말로 옛날의 정약용을 이렇게 평가해서 적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부정적인 평가죠. 물론 이제 그 지명수배자 전단에 오르는 사람이니까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올리는 거겠죠. 근데 이 작가가 생각했을 때, 아이고 가만히 있어. 작가가 생각했을 때는 부정적인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어라는 겁니다. 작가의 의도와 표현이 반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어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바람은 차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적 현실. 바람 사이에 톱날 같은 눈발이 섞여치는데 역시 부정적 현실입니다. 1박 4천원 뜨겁게 군불이 지펴진 주막방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이제 귤동리 1박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고 시대를 사랑하고 스스로의 양심과 지식을 사랑하고 반복되죠. 운율 형성됩니다. 시옷도 많이 쓰였죠. 사람을 사랑하고 시대를 사랑하고 스스로의 양심과 지식을 사랑하여 시옷도 굉장히 많이 쓰였고 운율 형성.
끝내는 쇠사슬에 묶이고 찢긴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문풍지에 부딪혔다. 그러니까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인 거죠.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매섭게 들리는데 그 소리를 듣고 이것은 양심적 지식인의 정약용의 신음소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억압적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됐죠?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1번. 가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 5번이에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현실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이건 좀 쉽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청각적 이미지도 쓰였고요. 뭐 차가운 이런 거 촉각적도 쓰였고, 그죠? 얘도 겨울 얘 같은 거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검은 벽 뭐 이런 거 시각적인 거 쓰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청각적인 것도 쓰였고, 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지금 추가된 게 아까 요거 제가 추가했는데 지금 찍었는데 소리가 안 나가지고 다시 찍고 있거든. 1번만. 자, 의인법, 감정이입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린을 여기서 이 기린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근데 그냥 이게 나라고 해석을 하면 의인법도 아니고 감정이입도 아니에요. 근데 내 검은고로 해석을 하면 의인법이고 감정이입이죠. 그죠? 왜냐면 길이 검은고니까 검은고는 대상이죠. 나의 검은고, 검은고는 대상이니까 사물이니까 얘가 마음 놓고 울지 못한다. 이 울다를 이제 크라잉으로 해석하면 크라잉으로 해석을 하면 아까 영어 쓰지 말라 그래놓고 이거는 이제 의미를 구별하려고 얘기한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의인어로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감정이입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감정이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감각적 이미지는 쓰였어요. 화자의 인식도 드러나고 2번인데 검은 벽이 이밤으로 전환되어 화자의 내면 갈등이 심화되어 가는 상황을 나타낸다. 이게 지금 아까 그 수미상관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검은 벽이었는데 여기서는 이밤. 검은 벽에 기대어 선체로 이밤도. 근데 이게 얘가 이렇게 된 거라고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이 검은 벽이 여기에 있었으면 얘랑 얘가 대응된다. 그러니까 얘가 얘로 심화된 거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검은 벽의 기대 선체로였는데 여기 이제 이 벽과 관련된 거였는데 갑자기 이 밤으로 심화를 했다. 조금 애매하고요. 그리고 뭐 만약에 얘하고 얘랑 관련이 있다고 쳐도 검은 벽이랑 이 밤이랑 어떤 게 더 부정인데요? 이걸 꼭 심화로 볼 수 있는가? 좀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애매할 땐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나머지를 좀 봐야겠죠. 2번을 보면은 벽의 기대 전체는 문 아주 굳게 닫고 벽의 기대 전체로 구체화돼요. 맞죠? 외부 세계를 부정적으로 인식. 맞죠? 적극적 거부. 얘보다는 얘가 적극적으로 거부하죠. 문을 닫았으니까. 맞습니다. A의 해가 20번 바뀌었는디는 B에서 해가 또 한 번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으면 오케이. 맞죠? A에서 기린이 울지 못하는 거, B에서 기린이 울들 못하는 거 같은 거죠. 화자로 하여금 슬픔과 비애의 감정을 이야기. 맞습니다. A의 영영은 부정적 상황이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암담함을, B의 맘 놓고는 억압의 강도가 심한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다. 영영은 일단 맞고요. 맘 놓고를 보자. 맘 놓고 울지 못한다니까. 그쵸? 사실 맘 놓고만 가지고는 그렇지만 뭐 그런 뜻이겠죠. 맘 놓고 울지 못한다라는 이 말이 억압의 강도가 심한 상황임을 드러낸다. 맞는 것 같죠? 1번이 이상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어쩌고 저쩌고. 이 뭐야? 황건적이 아닌가? 광군에 맞서 싸웠던 의적들 이거를 난 당연히 황건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디 갔어? 이거 황건두른 의적. 근데 이거는 황건적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그 당시에 인구가 몇 명인데 의적이 1000만이 됩니까? 이건 황건적의 난을 비유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뭐 비유적으로 보든 어쨌든 간에 광군에 맞서 싸웠던 의적들을 떠올리고 있는 건 맞겠죠. 과거의 의적들이 봉기를 일으켜 광군들과 싸웠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네, 뭐 가능합니다. 화자는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을 걸었던 과거의 역사 인물을 떠올리며 맞죠? 실제로는 혼잣말이지만 역사 인물인 다산에게 화자가 말을 건네는 것처럼 표현하여 힘든 삶을 살아온 다산을 위로하려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맞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과거 다산의 행적을 현재를 살고 있는 지명수배자의 죄목과 연결지어 다산의 죄목에 대한 현재의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이것도 맞는데? 뭐지? 다산이 부정한 권력자로 인해 내는 고통의 신음소리가 현재 화자에게 들리는 것으로 표현하여 뭐야? 이거 뭔데? 아, 그렇죠.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표현해서 별반 다르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뭐지? 답이 없네. 잠깐만요. 1번 맞고 과거의 쓰임을 맞는 것 같은데 C가 뭔데? C가 근데 그게 아닌가? 이거잖아. 혼자 중얼거렸잖아. 그러면 실은 혼자말이지만 다산에게 화자가 말을 건너는 맞지? 있는 삶을 살아온 다산. 이거 맞는데? 과거 다산 행적을 현재를 살고 있는 지명수배자의 죄목과 연결 짓진 않았나? D 맞잖아. 맞는데? 공산주의니까 현재랑 연결 지은 거죠. 다산의 죄목에 대한 현재의 평가. 이게 틀렸나 보다. 왜냐면 이게 다산의 죄목이 아니거든. 이게 다산의 죄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산의 죄목은 이제 이런 거고. 근데 글쎄 이거 드러나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EBS 문제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 그러면 EBS 영상을 봅니다. 네, EBS 영상을 봐요. 선생님들 영상을 보는데 대체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넘어가. 설명을 안 해. 그거에 대한 언급을 그냥 안 해버려. 어떤 분들은 그거에 끼워 맞춰서 설명을 해. 끼워 맞춰서. 선생님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김철현 선생님 이런 분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잘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게 궁금해서 보면 이 선생님은 그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해. 그냥 넘어가. 그리고 또 뭐 다른 어떤 여자분 걸 또 봤는데 거기서는 이제 좀 끼워 맞춰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문제가 잘못됐어요. 다산의 제목에 대한 현재의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이게 현재의 평가가 아니라 그 당시의 평가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던데 그럼 개소리죠. 예. 아니 공산주의자 및 천주학수계라는 평가가 어떻게 그 당시의 평가입니까? 현재의 평가죠. 그리고 지금 이게 어디 써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지명수배자 전단에 써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현재의 평가죠. 그죠? 이건 문제를 잘못 만든 거예요. 예. 문제가 잘못됐다. 예. 답은 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4번으로 갑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가와 나는 모두 시대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가는 1939년. 일제강점 아래에서 민족 해방의 희망을 불러일으킨 3.1운동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좌절감을 표출함과 동시에 포갑을 휘두르는 일제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민족을 배반한 이들에 대한 분노를 담고 있다. 이런 게 있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민족을 배반한 이들에 대한 분노를 담고 있대. 그래. 그런 게 있어. 어딨지? 이 새끼들인가 봐. 그죠? 야, 얘네가 그냥 일본 애들인 줄 알았는데 민족을 배신한 친일파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여러분. 화합이라는 건 좋은 건가요? 화합은 좋은 것일 수도 있죠.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모두가 화합을 외쳤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독립의 나라였을까요? 네? 이승만 때 모두가 화합을 외쳤다면 4.19가 일어났을까요? 박정희 때는 사실 다 억눌려 살았지. 전두환 때 모두가 화합을 외쳤다면 직선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당한 것과 부조리한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우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항상 화합을 말하는 사람들은 기득권들입니다. 이미 자기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변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대로 그냥 이 상황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보수라고 하죠. 그래서 기득권층은 항상 이제 싸우지 말자, 사이좋게 지내자, 화합하자,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건 뭐냐면 결국은 내 권력이 흔들리는 게 싫어,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저항은 그러니까 싸운다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옳은 것을 위해서는 싸울 수도 있어야 된다. 자신 이익을 위해 민족을 배반하는 이들, 이 새끼들 뭐예요? 그 당시에 얘들은 뭐 했겠어요? 화합이죠, 화합. 화합을 추구하는 애들이었겠죠. 순리를 따르며 살아야 돼, 이 짓거리 하면서, 지금은 일본 세상이요. 그럼 일본의 순리를 따라야지. 이러면 친일파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아무튼. 그 다음에 나는 어쩌고저쩌고. 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가에서 가슴을 퉁 흔들고 간 노인의 손은 우리 민족의 해방되리라는 희망으로 일제에 저항했던 3.1운동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맞을까요? 이거 가능합니까? 지금 여기 보면 나오거든요. 어딨지? 3.1운동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좌절감이니까, 비로소 알겠다, 그죠? 과거에 내 가슴을 흔들었던 노인의 손이라는 것이 결국 이걸 말하는 거구나. 20년 전에 3.1운동이 내 마음을 울렸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죠? 맞습니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가의 거친들 이리 때와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 때는 우리 민족을 억압했던 일제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민족을 배반한 무리, 뭐 맞죠? 나의 촉은 목피는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부릅뜨는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는 탐관오리의 탐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거 좀 이상하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부릅뜨는 고통받는 백성들이 부릅뜨는 눈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근데 글쎄요 4번을 한번 볼까요? 나의 바람은 차고 바람 사이에 톱날 같은 눈발 섞여치는 양심적 지식인이 탄압을 받는 부정적 현실. 이건 맞습니다. 나의 사람을 사랑하고 시대를 사랑하고 스스로의 양심과 지식을 사랑하는 것은 다산의 모습으로, 맞죠? 양심적 지식인이 갖춰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형성하고, 맞습니다. 그럼 답이 3번이라는 건데 전 이것도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문학 문제를 만들 때 이따구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릅뜬 눈이 백성들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는 탐관오리의 탐욕을 의미할 수가 절대로 없나요? 절대로 없어요?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이거. 허름한 불빛, 부릅뜨는 촉은 목빛. 절대로 없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나는 당연히 아니라고 봐요. 나는 당연히 아니라고 봐. 내가 그러잖아요. 이건 백성들의 눈이라고. 그 악에 바친 백성들의 눈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시인데 이거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 그죠? 시는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가르쳐 놨잖아. 니들 말고요. 학교에서 그걸 가르쳤잖아 우리한테. 그죠? 근데 왜 이걸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걸 막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것들은 뭐냐면 긍정인데 부정이라고 말하는 거, 이런 거예요.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한 거,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안 될 것까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나마 나머지들 중에서는 이제, 그래서 나머지를 본 거예요. 나머지를 다 봤더니 다 맞아, 그럼 3번이겠네, 이렇게 풀릴 수는 있는데 절대로 안 될까 이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걸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라고 생각하는 것을 과연 내가 타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근데 나머지가 워낙 맞긴 합니다. 그래서 3번을 골라낼 수 있다. 됐죠?